2003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의 탄생. 하지만 260억 원짜리 우주인 사업은 이 씨의 미국 이주와 항공우주연구원 퇴사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주에 와서 즐기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니냐.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그러나 러시아에서 일단 로켓을 수입하고도 두 번이나 발사에 실패하고 로켓 기술도 배우지 못해 반쪽짜리 성공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 러시아에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제대로 성공도 못하느냐, 수천억의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우주 개발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 이제 달 탐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는 2020년 자력으로 우리 발사체를 만들어 달의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발사체하고 위성을 2020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왜 대한민국은 달에 가려는 걸까요? 2020년 카운트다운까지 남은 6년이란 짧은 기간에 진정 우주 강국들만 해낼 수 있다는 달 탐사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3억) 중국인의 꿈을 실은 중국 최초의 달 탐사선 창어 3호가 달 표면에 내려앉는 역사적인 순간. (1976년) 옛 소련의 루나 24호를 끝으로 37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중국은 창어 3호에 이어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달 왕복선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 이후 주춤했던 미국도 지난해 9월 달 탐사선 라디를 쏘며 달 착륙 계획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달을 화성 탐사란 더 큰 우주 계획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One reason space is important is national interest. The space program 50 years ago was about a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Okay, so it was Cold War. 이렇게 선진국들이 너도나도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달에 묻혀 있는 자원입니다. 달에는 히토리와 티타늄, 헬륨3 등 지구에 부족한 희귀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건 핵 융합 발전의 연료로 꼽히는 헬륨3라는 가스입니다. 1969년부터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 지구로 실어온 달 암석과 흙에서 발견한 획기적인 에너지 원료입니다. 적어도 한 100만 톤 정도는 헬륨3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양은 저희가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한 5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석탄 20톤을 태워 얻는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에선 1.5kg의 핵 연료로 만드는데 헬륨3를 핵 융합하면 0.5g만으로도 동일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엔 거의 없는 이 헬륨-3가 달에는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헬륨-3라는 에너지원을 타겟으로 하겠다 하면은 헬륨-3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나 혹은 그런 어떤 암석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야 될 것이고. 이런 자원 탐사 등을 배경으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인도, 일본도 2018년 안에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2030년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거나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달 탐사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 확보를 둘러싼 우주 경쟁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여하는 데 실패한 중국은 아예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세워 유럽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와 일본은 그런 중국을 견제하며 정치,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우주 개발에서 달 탐사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달이라는 외계 행성을 우리가 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그 우주 기술과 버금가는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 영토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도 2020년 달 탐사라는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0년까지 우리 힘으로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두 번의 실패 끝에 우리 땅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로호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국 땅에서 발사체를 쏜 세계 11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체의 핵심인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사오고도 두 번이나 발사에 실패하자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은 기술이죠. 결국은 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어떤 벽에 걸린다고 그럴까요? 탁탁 막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참 좌절감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죠. 처음부터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1년에 가입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발사체 자체 개발은 허용해도 국가 간 기술 이전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로켓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입니다. 그런데 로켓 기술 자체가 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개발의 선진국들은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에게 관련 기술을 안 주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군사용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모두 7나라뿐입니다. 하지만 연구 인력 400여 명과 국내 기업 150여 곳이 참여해 기술과 노하우를 쌓았고 세계에서 13번째로 발사장을 확보하는 등
나로 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1단과 2단을 이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발사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쏘고 나서 관제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100% 우리 기술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나로 사업을 통해서 얻은 그 연구 성과라든가 기술 축적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로호는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우리 발사체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로켓 엔진을 가져야 되겠다. 로켓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엔진을 많이 가져와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의 엔진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202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2단 로켓인 나로호는 1단에 러시아의 170톤급 엔진 하나를 실어 100kg 정도의 위성을 지상 300km 고도에 올릴 수 있는 소형 발사체입니다. 반면 한국형 발사체는 나로호보다 훨씬 큰 3단형입니다. 1단에 우리가 독자 개발한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진력을 내기 때문에 나로호의 15배인 1,500kg짜리 위성을 600에서 800km 고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은 발사체의 심장인 75톤급 엔진. 초대형 엔진 대신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급 엔진과 맞먹는 추진력을 내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엔진을 만들려면 제작 설비를 우선 또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엔진이 너무 커지게 되면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큰 엔진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이고, 저희는 지금 규모 엔진 4개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력 규모를 75톤 정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발사체 확보는 우리 우주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사체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우리 인공위성을 쏠 때 다른 나라 발사체를 빌려야 했습니다. 2010년 천리안 위성은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로 쏘았고 2012년 아리랑 3호는 일본에서 2013년 아리랑 5호는 러시아에서 각각 우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위성을 개발해 놓고도 우리 발사체가 없어 애를 먹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쏜 아리랑 5호의 경우 2010년에 만들어 놓고 러시아 내부 사정 때문에 2년씩이나 그대로 창고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발사를 못하면 항상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의존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발사체를 없이 위성만 갖고 위성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이제 배달하는 용달차 없이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성공하면 비단 우리 위성뿐 아니라 다른 나라 위성을 대신 쏴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되는 로켓을 만든다는 겁니다. 발사 비용이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발사체 개발 단계부터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서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토록 할 것입니다. 세계 상업 발사 시장은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러시아의 드네프르 발사체. 옛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상업용으로 개조해 쓰고 있는데 재고가 갈수록 줄면서 발사 가격이 올라 현재 600에서 700억 원 수준입니다. 아리랑 3호를 쏜 일본의 H-2A 발사체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 때문에 시장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3,6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0년엔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평균 14%씩 성장해 2.5배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나사에서 20년을 근무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스캇 허버드 교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민간 우주 산업을 1800년대 중반 미국을 휩쓴 금맥 찾기 열풍, 골드러시에 비유합니다. Why do we go to space? Why do we use space? So I think we're seeing now a growth in the commercial sector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I believe the two work together. I think that if it's only the government, then you might have an achievement, but it's not sustainable. I think the commercial applications make space sustainable. 우주 산업과 우주 기술 분야는 우리가 도전하기에 무모해 보이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우주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웃도어 의류 소재인 고어텍스는 1981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 소재였습니다. 자동차 에어백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추진력을 폭발시키는 로켓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의료 진단기기인 CT와 MRI,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도 우주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탄생시킨 것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 국가가 우주 예산을 1달러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8에서 10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선진국들은 해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에 투자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 예산은 426억 달러, 일본과 중국도 30억 달러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2억 달러 수준. 많게는 2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중장기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주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고 또 다른 연구자들이 좀 불만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주 예산이 우리가 3%도 안 되는데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 사실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좀 훨씬 적고요. 그나마 많지 않은 예산도 해마다 들쭉날쭉해 일관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주개발 분야, 우주산업에 대한 시장 전망이 좋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신시장으로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규모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각국의 우주 개발 기구를 기준으로 보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직원 수는 18,000여 명, 일본의 우주개발기구 작사도 1,500명이 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00여 명 수준.
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더 열악해서 미국이 24만여 명, 유럽연합 3만 4천여 명, 일본도 7천 명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1,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 분야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 양성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될 75톤급 엔진은 독자 설계가 끝나고 부품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중소기업. 한국형 발사체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의 하나인 연소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초 한국형 발사체 3단에 탑재될 7톤 엔진 연소기를 만들어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금은 75톤 엔진 연소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큰 이익은 없지만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것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꾸준히 매진할 생각입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 엔진에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 인젝터를 만드는 또 다른 중소기업. 75톤 엔진 연소기에 750개가 들어가는 이 부품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국내에 하나뿐인 업체입니다. 거기서 오차가 벗어나면 이게 불량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저는 저희가 작업을 해서 3번의 검사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3군데를 갖다 불량품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이처럼 부품을 최대한 국산화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나로호 때는 전체 예산의 35%가 민간 기업에 갔지만 한국형 발사체는 사업비 1조 9,542억 원의 80% 이상이 민간 기업 몫입니다. 일부 부품이 수입품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다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국산화율을 뭐 퍼센티지로 따져본다면은 한 뭐 90%가 훨씬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나로호를 쏘아 올린 이곳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시험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대규모 연소 시험 설비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물 10층 높이의 이 거대한 시설이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되는 엔진 연소기를 시험하게 될 연소 시험동입니다. 발사체를 직접 쏴보지 않고도 지상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 설비입니다. 이달부터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마 이런 설비를 가진 나라들이 한 6, 7개 정도가 안 될 거고요. 현재 그 한국형 발사체 필요한 75톤급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 구조적인 설계나 능력은 150톤까지 시험할 수 있게 시험 설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향후에 좀 더 큰 대형 액체롭게 연소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본 시험 설비에서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호를 쏘아 올린 발사장 근처엔 훨씬 더 규모가 큰 별도의 발사대가 새로 건설됩니다. 나로호 사업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우리 기술로 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거엔 철저하게 국가 기밀에 속했던 로켓 기술들이
지금은 민간 기업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왜 국가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발점이 거기에. 이게 만약에 한 20년 전, 30년 전이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국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술 자체가 이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누구나가 능력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분야까지 왔다는 얘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턱에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표명하고 아마 이끌어 나간다면 2020년까지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 개발을 필두로 인공위성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인공위성 전문업체 세트랙-I.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이 업체가 최근 위성 기술의 본고장인 유럽의 벽을 뚫고 스페인에 위성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게 300kg급 소형 위성으로 1톤급의 아리랑 위성과 맞먹는 높은 해상도를 이뤄내 소형 위성 분야에선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업체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공적으로 올라간 위성은 해상도 1m급 위성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은 해상도 0.5m급, 50cm까지 지상에 있는 물체를 우주에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관측 위성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성과 발사 서비스를 동시에 수출한다는 게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 전략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성 기술은 이미 선진국 기술에 속해 있고 발사체 기술 또한 신뢰도 높고 그다음에 염가의 발사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시너지 효과로서 충분히 있고, 달 탐사는 발사체 개발보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은 뭘까? 달 탐사선은 달 궤도선과 착륙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달 궤도선은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과 같습니다. 달에 가서 달 주위의 궤도를 돌면서 달의 자원을 탐사하거나 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모니터하는 그런 달 과학 장비를 가지고 가는 일종의 무인 인공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 300km에서 발사체와 분리된 달 궤도선은 지구에서 38만 km 떨어진 달을 향해 닷새 동안 비행합니다.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인공위성처럼 달 주변을 돌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지구로 보냅니다. 다음 단계는 달 궤도선보다 훨씬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달 착륙선입니다. 달 궤도에 진입한 착륙선은 달 표면으로 서서히 하강하며 고도와 지형을 측정해 착륙하기 좋은 지점을 찾습니다. 불꽃을 내뿜으며 천천히 내려가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면 무인 탐사 로봇이 밖으로 나와 달 표면을 돌아다니며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궤도선과 착륙선 모두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까지 갈 수 있는 궤도 비행 기술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선이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달 궤도 비행 기술을 집중 연구해 먼저 2017년에 시험용 궤도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시뮬레이션 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결과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고무적인 건
우리나라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달 탐사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나사 에임즈 연구센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달 탐사를 이끌어온 나사의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성 탐사에 집중하면서 달 탐사 예산이 부족해진 나사는 2017년 한국이 시험용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우자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의 달 궤도선이 2018년에 달에 보낼 나사의 착륙선과 지구의 교신을 맡아주면 우리의 달 탐사를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NASA aims, and for NASA, the agency, it allows us to develop an even sounder foundation for us to meet our ultimate quest, which is to go to Mars. Okay. Now, as far as your country, it gives. I understand you have a very ambitious goal to be able to land on the moon and be able to evaluate it and see what benefit it has. Well, that's the benefit you get from the partnership. It helps you be more knowledgeable on what it takes to do that. 나사와의 협력은 달 탐사선 추진 시스템 기술, 달까지 유도 항법 기술, 달과 지구 사이의 원거리 통신 기술 등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 부족한 일부의 어떤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지상 시험도 한창입니다. 5, 4, 3, 2, 1, 파이어.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달 착륙선 모형 분사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달과 비슷한 환경에서 달 착륙에 필요한 추진력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기술의 응용인 달 궤도선과 달리 착륙선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15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달 착륙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많은 출연연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융합 연구의 형태로서 이제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그 달 탐사의 각 연구기관들의 어떤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들을 가능한 한 모아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기술적 과제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왜 우주 개발을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알려나가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반영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바람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우주 정책과 예산 확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정책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반드시 좀 확보가 돼줘야 된다. 계획이 바뀌고 또 기간이 늘어나고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로호를 총조립한 항공우주 분야 대기업 대한항공은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우주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는 더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바지했던 또 그러면서도 혜택을 많이 받던 대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우주 개발이 속도감도 있고 또 안정된
성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우주개발과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합니다. 지난 2012년 국내 13개 대학 우주 분야 학과 석박사 졸업생 가운데 전공 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의 실제 취업을 할 때 그 분야를 포기를 하고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주 개발 특히 발사체에 관한 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고급 인력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고급 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개발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독자적인 역량과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를 이루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고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더 늦는다면 우주 강국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후발주자라는 열쇠를 딛고 우주 강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2020년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KBS KBS 한국방송